그녀는 억만장자의 딸이었지만 모든 시험에서 낙제했고 가르칠 수 없는 아이라고 불렸다. 가난한 소년이 단순한 이야기와 봉인된 병으로 어떤 부유한 가정교사도 해내지 못한 것을 가르쳤다. 순수한 만남으로 시작된 일이 곧 훨씬 더 큰 세력의 주목을 끌었다. 억만장자가 한 행동은 당신을 놀라게 할 것이다. 강남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의 고급스러운 가구를 비추고 있었다. 박지민은 자신의 앞에 놓인 수학 문제집을 절망적인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13살의 그녀는 한국 최고의 재벌가 중 하나인 박가지아의 유일한 상속자였지만 학업에서는 항상 실패했다. 지민아, 집중해 보렴. 이 방정식은 지난주에도 풀어봤잖니. 최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다. 서울 최고의 학원에서 모셔온 이 수학교사는 이미 그녀와 3시간째 씨름하고 있었다. 지민은 연필을 손가락 사이로 돌리며 한숨을 쉬었다. 죄송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최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지민의 아버지인 박준호 회장에게 오늘의 진전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JH그룹의 회장이자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인 중 한 명인 박준호는 딸의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비용도 아끼지 않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꾸나. 내일 다시 시도해보자. 최 선생님은 자료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그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지민은 고개를 숙였다. 이것은 그녀가 익숙한 패턴이었다. 매일 다른 선생님들이 와서는 그녀를 가르치려 노력하고 실패하고 떠났다. 그들의 눈빛에는 항상 같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이 떠나자 지민의 개인 비서인 김 여사가 문을 노크했다. 지민 양 박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민은 느리게 일어나 거울 앞에 섰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교복, 반듯하게 묶인 머리,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실패와 좌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특히 아버지를. 저녁 식사는 항상 그랬듯이 형식적이고 긴장된 분위기였다. 6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 식당에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박준호는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며 간간히 딸에게 질문을 던졌다. 오늘 공부는 어땠니?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다. 지민은 숟가락으로 밥알을 하나씩 건드리며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아버지. 준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이 있었다. 최 선생님이 진전이 없다고 하던데. 지민의 어깨가 축 처졌다. 거짓말은 소용없었다. 이미 선생님이 보고했을 것이다. 죄송해요, 아버지. 더 노력할게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녀의 학업적 실패를 이해할 수 없었다. JH그룹의 미래 상속자로서 지민은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는 최고의 교사들, 최고의 학원들, 최고의 교육 자문가들을 모셔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민은 여전히 기본적인 수학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했다. 내일은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야 한다. 이정현 박사님이다. 서울대에서 아동심리를 전공하셨어. 그분이 너의 문제를 찾아줄 거야. 지민은 입술을 깨물었다. 또 다른 전문가, 또 다른 진단, 또 다른 실패. 네, 아버지. 그날 밤 지민은 창가에 앉아 강남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창문 아래로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였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학생들, 식료품을 사러 가는 부모들, 친구들과 웃으며 걷는 10대들. 그녀는 그 모든 것이 부러웠다. 다음 날 아침, 지민은 이정현 박사의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김 여사가 앉아 있었고 아버지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박지민 양, 간호사가 부르자 지민은 천천히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정현 박사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다. 50대 초반의 그녀는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다. 안녕, 지민아. 편하게 앉으렴. 다음 1시간 동안 이정현 박사는 지민에게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학교에 대해, 친구들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그런 다음 몇 가지 인지 테스트를 실시했다.
지민은 이미 수십 번 이런 테스트를 받아봤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테스트가 끝난 후 이정현 박사는 그녀의 결과를 검토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지민아, 나는 네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지민은 의자에서 몸을 똑바로 세웠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다. 네가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그것은 너의 지능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란다. 내가 보기에 너는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일 뿐이야. 지민은 눈을 깜빡였다. 다른 방식이요? 이정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아이들이 같은 방식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란다. 어떤 아이들은 듣는 것을 통해 배우고, 어떤 아이들은 보는 것을 통해 배워. 또 어떤 아이들은 직접 해보면서 배우지. 내 생각에 너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가르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 같아. 지민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이 멍청하다거나 무능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다르다는 말은 처음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이정현 박사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교육 시스템은 너와 같은 학생들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어.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은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아닌 너의 학습 스타일에 맞는 특별한 접근법이야. 그날 오후 김 여사는 지민을 태우고 강남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이정현 박사와의 상담 후 지민은 잠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고 요청했었다. 공원에 도착하자 지민은 벤치에 앉아 주변을 관찰했다. 그곳에는 몇몇 아이들이 놀고 있었는데 특히 한 남자아이가 그녀의 시선을 끌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다른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돌멩이가 숫자 5야.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숫자 3이지. 이제 둘을 더하면 몇 개가 되지? 그 아이가 물었다. 작은 여자아이가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요. 맞았어. 정말 잘했어. 남자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칭찬했다. 지민은 그 광경에 매료되었다. 그 작은 아이는 자신이 만난 어떤 고급 과외 선생님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즐기고 있었다. 김 여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민 양 돌아갈 시간이에요. 박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민은 천천히 일어섰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 남자아이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 아이의 웃음, 그의 인내심, 그리고 그가 만든 편안한 학습 환경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의 불빛을 느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비싼 학원이나 유명한 교수가 아닌 공원에서 본 작은 남자아이에게서 왔다. 그날 밤 지민은 일기장에 처음으로 긍정적인 내용을 적었다. 오늘 나는 가능성을 보았다. 내일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다음 날 지민은 학교에서 돌아온 후 김 여사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김 여사님, 오늘도 그 공원에 가도 될까요?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평소 지민이 외출을 요청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박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에는 영어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제발요, 지민이 간청했다. 1시간만이라도 좋으니 가게 해주세요. 전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김 여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만이에요. 그리고 영어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와야 해요. 지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 그들이 공원에 도착했을 때 지민은 즉시 어제 보았던 남자아이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이가 오늘도 여기 있을까? 몇 분간 공원을 둘러본 후 그녀는 작은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그는 혼자였고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지민은 김 여사에게 말했다. 저 혼자 있고 싶어요. 벤치에 앉아 있을게요.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동의했다. 멀리 가지 마세요. 전 저기서 지켜볼게요. 지민은 천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그가 공책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은 태양계의 행성들이었다. 안녕.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밝고 호기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그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내 이름은 박지민이야. 내 이름은 뭐니? 지민이 물었다. 김민수라고 해요. 7살이에요. 민수가 대답했다. 그의 옷은 깨끗했지만 낡았고 공책은 이미 많이 사용된 듯했다. 지민은 민수의 그림을 가리켰다. 그거 태양계니? 정말 잘 그렸네. 민수의 얼굴이 밝아졌다. 네, 어제 선생님이 우주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태양계에는 8개의 행성이 있어요. 명왕성은 이제 행성이 아니라고 해요. 지민은 놀랐다. 7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니?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배우는 걸 좋아해요. 특히 우주와 숫자에 관한 것들이요. 지민은 민수 옆에 앉았다. 어제 네가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걸 봤어. 정말 잘하더라. 민수는 수줍게 웃었다. 아이들이 배우는 걸 도와주는 게 좋아요.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지민은 눈을 크게 떴다. 어제 이정현 박사가 한 말과 똑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니? 그녀가 물었다. 민수는 공책을 덮고 지민을 바라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 배우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배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래나 리듬을 통해 배우죠.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지민은 입을 약간 벌리고 있었다. 7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기에는 너무 현명한 말이었다. 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런 고백을 낯선 사람에게 한 적이 없었다. 특히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이에게는. 민수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워요? 수학이야. 특히 방정식이 정말 어려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일어섰다. 잠깐만요. 그는 공원의 다른 쪽으로 달려가서 몇 개의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주었다. 그리고 지민에게 돌아와 그것들을 벤치 위에 늘어놓았다. 수학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수학은 이야기예요. 민수가 말했다. 예를 들어 이 돌멩이가 X라고 해봐요. 그리고 이 나뭇가지가 V라고 하면 X 플러스 E 카셋 데이시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우리는 D를 찾아야 해요. 지민은 혼란스러웠지만 민수의 열정에 매료되어 계속 듣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X는 사과 3개예요. Y는 바나나 2개고요. 그럼 Z는 무엇일까요? 민수가 물었다. 지민은 망설였다. 사과 3개와 바나나 2개? 맞아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방정식은 그냥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 플러스 2야 가로 5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숫자 대신 X와 I라는 글자를 사용해요. 민수는 계속해서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움직이며 간단한 방정식을 설명했다. 그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물건으로 바꾸고 복잡한 수학 규칙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바꿨다. 놀랍게도 지민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처음으로 방정식이 단순히 암기해야 할 규칙이 아니라 논리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와, 이렇게 설명하니까 정말 쉽게 이해가 돼. 지민이 감탄했다. 민수는 기뻐 보였다. 보세요. 당신은 똑똑해요. 그냥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것뿐이에요. 그 순간 지민은 무언가가 자신 안에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수년간의 좌절과 자기의심 후에 그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어쩌면 그녀는 멍청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을 뿐일지도 모른다. 그들은 1시간 동안 함께 앉아 있었고 민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민에게 다양한 수학 개념을 설명했다. 그는 이야기, 그림, 그리고 자연에서 찾은 물건들을 사용했다. 그리고 지민은 열심히 들었다. 갑자기 김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 양, 시간이 다 됐어요. 집에 가야 해요. 지민은 실망했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일 또 올 수 있을까? 그녀가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매일 여기 와요. 학교가 끝나면요. 지민은 웃으며 일어섰다. 고마워 민수야.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별 말씀을요 지민 누나. 민수가 답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이제까지 만난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민수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그녀는 더 배우고 싶었다. 다음 날 지민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김 여사에게 공원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김 여사가 머뭇거렸다.
지민양 박 회장님께서 오늘은 새로운 과외 선생님이 오신다고 하셨어요. 정시에 집에 있어야 해요. 지민은 실망했지만 순순히 따랐다. 아버지의 명령에 도전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지민은 새로운 과외 선생님과 함께 앉아 있었다. 이번에는 과학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공원에 있는 민수에게 가 있었다. 그녀는 민수의 쉽고 직관적인 설명이 그리웠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지민은 민수를 만나고 싶었지만 매번 새로운 과외 일정이 그녀를 집에 묶어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공원에서 만난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이니? 어떤 아이? 지민은 민수에 대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신에게 방정식을 설명해 주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돌멩이와 나뭇가지를 사용한 방법, 이야기를 통한 설명,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존중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준호는 말없이 들었다. 그는 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학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 제발요. 지민이 간청했다.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딸이 이렇게 간절히 무언가를 원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가 정말 그 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구나. 지민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음 날 지민은 공원으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김 여사뿐만 아니라 준호도 함께였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민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민수야, 지민이 불렀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지민을 보고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의 미소는 준호를 보자 얼어붙었다. 그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듯했다. 민수야, 이분은 내 아버지시여. 아버지, 이쪽이 제가 말씀드린 김민수예요. 지민이 소개했다. 준호는 민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은 옷, 오래된 책, 그리고 작은 체구. 그는 내심 실망했지만 표정을 감추었다. 안녕 민수야, 내 딸이 네가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준호가 말했다. 민수는 긴장한 채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냥 지민 누나에게 제가 아는 것을 알려줬을 뿐이에요. 준호는 회의적이었지만 딸을 위해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럼 보여줄 수 있겠니? 네가 어떻게 내 딸을 가르치는지. 민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그들은 공원의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았다. 준호는 비싼 정장을 입은 채로 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그는 이 상황이 어색했지만 딸을 위해 참았다.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돌멩이 몇 개를 꺼냈다. 그리고 지민에게 복잡한 방정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방법은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준호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민수가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 인내심,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이 실제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1시간 후 지민은 혼자서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간단한 방정식이었지만 그녀에게는 큰 성취였다. 아버지, 보셨어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지민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지민에게 물었다. 민수가 정말 널 도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지민은 웃었다. 민수는 저와 같은 언어로 말해요, 아버지. 그는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해해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딸이 행복하게 배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가 잘못된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일 민수를 다시 만나고 싶니? 준호가 물었다. 지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네, 아버지, 정말 그러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하지만 이번에는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하자. 더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거야. 지민은 놀랐다. 정말요? 민수를 우리 집에 초대해도 돼요? 그래, 나는 민수에 대해 더 알고 싶구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너를 도울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지민은 기쁨에 차서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다. 그녀는 드디어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다음 날 오후 검은색 고급 세단이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박준호는 운전석에 앉아 잠시 주변을 살펴보았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낡은 놀이터, 그리고 빨래가 널린 발코니들. 이곳은 그가 평소 방문하는 고급스러운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버지, 여기에요. 지민이 뒷좌석에서 가리켰다. 민수가 501회 산다고 했어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에서 내렸다. 그와 지민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깨끗했지만 낡았고 벽에는 오래된 페인트 자국이 있었다. 501호 앞에 서서 지민이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민수 어머니세요? 지민이 공손하게 물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김미영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지민이구나? 민수가 많이 얘기했어. 그때 민수가 어머니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다. 지민 누나, 그가 반갑게 외쳤다. 미영은 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즉시 그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JH그룹의 회장,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 박준호 회장님? 그녀가 더듬거렸다.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씨. 제 딸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당황한 채로 그들을 안으로 초대했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다. 벽에는 민수의 그림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책들이 가득한 작은 책장이 있었다.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미영이 말했다. 준호와 지민은 소파에 앉았다. 준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이 가정의 소박함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것은 그의 화려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영이 차를 가져오는 동안 민수는 지민에게 자신의 책과 그림들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과 열정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건 제가 만든 태양계 모델이에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골판지와 색종이로 만든 간단한 모델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지민은 감탄했다. 와, 정말 대단해. 각 행성의 크기와 거리까지 정확해 보여. 민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비율을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목성이 지구보다 11배 더 크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토성의 고리는 준호는 민수의 열정과 지식에 놀랐다. 7살짜리 아이가 이런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니. 미영이 차를 가져오며 대화에 끼어들었다. 민수는 항상 별과 우주에 관심이 많았어요. 3살 때부터 천문학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정말 인상적이네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회장님, 실례지만 왜 저희 집에 오신 건가요?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다. 제 딸이 민수를 만난 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은 항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을 모셔왔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울 수 없었죠. 그런데 민수가 그녀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었고 지민은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수가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의 아들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민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해하고 그녀의 필요에 맞게 가르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미영의 눈에 자부심이 비쳤다. 민수는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준호는 미영의 눈에서 슬픔을 발견했다. 민수의 아버지는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교육자였습니다. 항상 모든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다고 믿었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유감입니다. 그동안 민수와 지민은 다른 쪽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었다. 민수는 지민에게 분수를 설명하고 있었고 지민은 열심히 듣고 있었다. 분수는 피자를 나누는 것과 같아요. 민수가 설명했다. 피자를 8조각으로 나누면 각 조각은 1, 8이에요. 3조각을 먹으면 그건 3, 8이고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피자 2판이 있고 각각 8조각으로 나누었다면 총 16조각이 되는 거네. 그중 3조각을 먹으면 36이 되는 거고. 정확해요. 민수가 환하게 웃었다.
준호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수년간 딸의 교육을 위해 수백만 원을 썼지만 이 작은 소년이 무료로 더 많은 것을 해냈다. 김미영 씨,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안이 있습니다. 민수가 정기적으로 지민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물론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미영은 놀랐다. 회장님, 민수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는 전문 교사가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는 제 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미영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지민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행복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수에게 물어볼게요. 그가 원한다면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민수는 여전히 아이입니다. 그의 교육과 놀이 시간이 방해받지 않아야 해요. 물론입니다. 준호가 동의했다. 주말에 몇 시간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미영이 민수에게 물었을 때 그는 기쁘게 동의했다. 네, 지민 누나를 도와주고 싶어요. 그날 저녁 준호와 지민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민은 흥분해서 말했다. 아버지, 민수는 정말 대단해요. 그는 모든 것을 쉽게 설명해요. 저는 그와 함께 있으면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는 특별한 아이야. 하지만 너도 특별하단다, 지민아. 네가 배울 수 없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거란다. 지민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가장 긍정적인 말 중 하나였다. 정말요, 아버지? 정말이야. 나는 네가 자랑스럽단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민수의 재능과 지민의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그의 딸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것은 교육 시스템 전체에 관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이정현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사님, 제 딸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주말이 되자 민수는 약속대로 지민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처음으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60층 높이의 펜트하우스로 올라가는 동안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다. 여기가 누나 집이에요? 민수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지민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좀 크지? 민수는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넓은 거실,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정형,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것은 그가 본 적 없는 세계였다. 여기서 공부하면 어때? 지민이 거실의 큰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는 너무 넓고 차가워요. 누나의 방은 어디예요? 지민은 민수를 자신의 방으로 안내했다. 그것은 큰 방이었지만 개인적인 물건이 거의 없었다. 책상, 침대, 그리고 몇 권의 책. 방은 깨끗했지만 생기가 없었다.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누나는 여기서 뭘 하고 놀아요? 지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나는 별로 놀지 않아. 주로 공부해. 민수는 슬픈 표정을 지었다. 누나는 친구들이랑 놀지 않아요? 나는 친구가 많지 않아. 지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냈다. 그것은 색종이, 풀, 그리고 작은 주머니에 담긴 돌멩이들이었다. 오늘은 수학만 공부하지 말고 함께 놀면서 배워요. 민수가 제안했다. 그들은 바닥에 앉아 색종이로 다양한 도형을 만들었다. 민수는 각 도형의 특성과 그것들이 어떻게 수학적 개념과 연결되는지 설명했다. 그들은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더 복잡한 다각형을 만들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민은 단순히 배우는 것을 넘어 즐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웃었고 질문했고 심지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중간에 준호가 방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바닥에 앉아 종이와 돌멩이로 놀고 있는 두 아이를 보았다. 그들은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준호는 딸이 진심으로 웃는 것을 오랜만에 보았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몇 시간 후 민수의 어머니가 그를 데리러 왔다. 미영은 준호의 초대로 잠시 차를 마시게 되었다. 민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군요. 준호가 말했다. 그는 지민이 몇 달 동안 배우지 못한 것을 단 몇 시간 만에 가르쳤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항상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는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죠.
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김미영 씨,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더 하고 싶습니다. 민수 같은 아이들이 더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실제로는 단지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들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작은 학습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다고 여겨지는 아이들을 위한 곳이요. 민수의 접근법을 바탕으로 우리는 각 아이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미영은 충격을 받았다. 회장님, 그건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딸이 변화한 것을 보았어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미영은 망설였다. 그리고 민수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민수는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의 방법, 그의 접근법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정상적인 생활과 교육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는 민수가 실험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는 아직 아이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민수의 복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가 편안하게 느끼는 만큼만 참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는 아들이 이용당하거나 그의 어린 시절이 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민수와도 상의해야 해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 밤 미영은 민수와 함께 그들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녀는 아들에게 준호의 제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엄마, 그건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민수가 흥분해서 말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요. 지민 누나처럼요. 미영은 아들의 순수한 열정을 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아가, 이건 큰 책임이야. 네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그냥 아이로 지낼 시간도 필요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가 항상 말했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해야 한다고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남편 김현우는 항상 교육의 힘을 믿었다. 그는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 단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이 그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엄마가 좀 더 생각해 볼게, 미영이 말했다. 이건 중요한 결정이야. 그날 밤 미영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현우는 열정적인 교사였다. 그는 항상 기존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만들고 싶어 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현우야? 미영이 남편의 사진에 속삭였다. 그때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만약 이것이 현우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만약 민수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녀는 그것을 지지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경계를 설정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희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건물 앞에 박준호와 김미영이 서 있었다. 2층짜리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최근에 리모델링된 흔적이 보였다. 정원에는 새로 심은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이 있었고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꿈꾸는 배움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호가 미영에게 물었다. 미영은 건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생각보다 아늑해 보이네요. 아이들이 편안하게 느낄 것 같아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바입니다. 학교처럼 느껴지지 않고 집처럼 느껴지는 곳이요.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지민과 민수는 이미 정원을 탐험하고 있었다. 민수는 식물들을 자세히 살펴보며 지민에게 그것들의 이름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건 라벤더예요. 향기가 나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대요. 민수가 설명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꽃을 만졌다. 정말 좋은 향기다. 여기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준호와 미영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밝고 개방적이었다. 전통적인 교실 대신 다양한 크기의 방들이 있었고 각 방은 다른 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가구들은 편안하고 유연했으며
벽에는 다양한 학습 도구와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이 공간은 정말 특별하네요. 미영이 감탄했다. 준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정현 박사님의 조언을 많이 따랐습니다. 그녀는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건물을 둘러보며 각 방의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파란색 방은 수학과 과학을 위한 공간이었고, 녹색 방은 언어와 문학을 위한 곳이었다. 노란색 방은 예술과 창의성을 위한 공간이었고, 주황색 방은 신체 활동을 위한 곳이었다. 각 공간은 다른 학습 스타일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시각적 학습자, 청각적 학습자, 그리고 운동 감각적 학습자 모두를 위한 공간이 있어요. 미영은 감동받았다. 회장님이 이 모든 것을 직접 계획하셨나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재정적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이정현 박사님과 교육 전문가 팀이 실제 설계를 담당했어요. 그들은 최신 교육 연구와 민수의 접근법을 결합했습니다. 그때 지민과 민수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민수의 눈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다. 와, 여기 정말 멋져요. 민수가 감탄했다. 아이, 모든 게 진짜 학교인가요? 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하지만 이건 특별한 학교야. 여기서는 네가 지민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 민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뭘 하게 되나요? 준호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야, 우리는 네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는지 이해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어. 우리는 네가 여기서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길 바라.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건가요? 미영이 재빨리 대답했다. 아니 아가, 너는 여전히 학생이야. 다만 가끔 다른 아이들을 도와줄 뿐이지. 그리고 전문 교사들이 항상 함께 할 거야. 준호가 덧붙였다. 정확해. 우리는 네가 어떻게 가르치는지 관찰하고 배우고 싶어. 하지만 너는 여전히 아이고 네 교육과 놀이 시간은 보장될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어요. 저는 도울 수 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이정현 박사와 함께 센터의 마지막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들은 첫 번째 학생 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제안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 다양한 학습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로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이신가요? 기존 교육 시스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 장애나 ADHD와 같은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진단이 종종 아이들의 다른 학습 스타일을 오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다. 제 딸도 그런 아이 중 하나였군요. 이정현 박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지민은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녀는 지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첫 번째 교사 지원자들이 면접을 위해 도착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뉴스가 교육계에 퍼지자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우리는 정말 특별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이정현 박사가 말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전통적인 교육 방법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요. 첫 번째 면접 대상자는 3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소라였고 10년간의 교육 경험이 있었다. 저는 항상 교육 시스템의 한계에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이소라가 면접 중에 말했다. 많은 아이들이 단지 그들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뒤처진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그녀의 열정에 감명받았다. 그렇다면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가요? 이소라의 눈이 빛났다. 저는 변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만 한다면요. 면접이 끝난 후 이정현 박사는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는 완벽해요. 정확히 우리가 찾던 유형의 교사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센터는 점차 형태를 갖추어갔다. 교사들이 고용되고 학생들이 선정되었으며 커리큘럼이 개발되었다. 준호는 이 모든 과정에 깊이 관여했으며 자신의 일반적인 사업 일정보다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드디어 개원식 날이 되었다.
작은 행사가 계획되었고 선정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초대되었다. 준호는 약간 긴장한 채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됐어요, 아버지? 지민이 물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긴장을 느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냥 이게 잘 될지 조금 걱정돼. 지민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잘 될 거예요. 민수와 저를 보세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요. 준호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행사장으로 향했다. 정원에는 약 5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10명의 선정된 학생들과 그들의 가족들, 새로 고용된 교사들, 그리고 몇몇 교육 관계자들이었다. 분위기는 기대와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준호가 연단에 섰을 때 모든 눈이 그에게 향했다. JH그룹의 회장이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가 말을 시작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꾸는 배움터의 개원을 축하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저는 최근에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모든 아이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울 뿐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종종 한 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뒤처진다고 판단합니다. 이 센터는 그런 아이들에게 다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준호는 지민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수와 함께 앉아 있었고 둘 다 그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정은 제 딸 지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저는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가리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작은 소년을 바라보았다. 민수는 단 7살이지만 그는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지민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민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약간 떨렸다. 이 센터는 민수의 접근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가가이의 고유한 학습 스타일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학업 성취가 아니라 배움의 기쁨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청중들 중 일부는 감동받은 듯했지만 다른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특히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비판적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연설이 끝난 후 그 남자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저는 서울교육청의 정태훈입니다. 준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 선생님. 정태훈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흥미로운 프로젝트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7살짜리 아이의 방법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이미 공인된 교육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받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실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준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희는 기존의 진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진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정태훈은 고개를 저었다. 좋은 의도는 이해합니다만 교육은 과학적 방법과 검증된 접근법에 기반해야 합니다. 이 센터가 정부의 교육 기준을 충족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방법과 결과를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태훈이 떠난 후 이정현 박사가 준호에게 다가왔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힙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단지 이 아이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럴 것입니다. 이정현 박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정된 학생들은 센터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최윤서는 12살 소녀로 심한 난독증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노란색 방에서 민수와 대화하고 있었다. 나는 글자가 춤을 춘다고 느껴. 윤서가 민수에게 말했다. 그래서 읽기가 정말 어려워.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글자가 춤을 춘다고? 그럼 우리도 글자와 함께 춤을 춰볼까? 그는 큰 종이를 꺼내 알파벳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각 글자에 다른 색을 사용하고 글자의 모양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면 어때? 민수가 물었다.
각 글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A는 빨간색이고 강해, B는 파란색이고 부드러워. 윤서는 호기심으로 종이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하니까 글자들이 덜 뛰어다니는 것 같아. 준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센터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개원식이 끝나고 모든 손님들이 떠난 후 준호, 지민, 민수, 그리고 미영이 센터의 정원에 남아 있었다. 내일부터 진짜 수업이 시작되겠네요, 미영이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드디어 시작입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민수는 흥분된 표정으로 물었다. 저는 내일 무엇을 하게 되나요? 이정현 박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대답했다. 민수야, 너는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거야. 우리는 네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지 관찰하고 싶어. 그리고 때때로 네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거야. 민수는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는 준비됐어요. 준호는 민수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고마워, 민수야. 네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았을 거야. 미영은 아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걱정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민수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의 어린 시절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지만 민수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녀는 현우가 이 순간을 보고 있다면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음 날 아침 선정된 10명의 학생들이 센터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학습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아이는 ADHD 진단을 받았고 어떤 아이는 난독증이 있었다. 또 어떤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에 있었고 어떤 아이는 단순히 느린 학습자로 분류되었다. 준호는 첫날의 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센터에 있었다. 그는 각 아이가 센터에 들어올 때 개인적으로 인사했다. 안녕, 환영해.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라. 그가 각 아이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긴장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센터의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이소라 선생님과 다른 교사들은 아이들을 여러 활동에 참여시키며 그들의 관심사와 강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민수는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렸다. 그는 특히 윤서와 가까워졌고 그녀에게 색깔과 움직임을 통해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첫날이 끝날 무렵 준호는 이정현 박사와 함께 그날의 진행 상황을 평가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네요. 준호가 말했다. 이정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이 정말 빨리 적응하고 있어요. 특히 민수의 존재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다른 아이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있어요. 준호는 창밖으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지민도 있었다. 그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는 딸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이정현 박사가 미소 지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 센터가 많은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꿈꾸는 배움터가 문을 연 지 3개월이 지났다. 센터의 창문을 통해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져 들어왔다. 파란색 방에서는 최윤서가 집중하여 책을 읽고 있었다. 3개월 전만 해도 그녀는 한 문장을 읽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이제는 유창하게 단락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 옆에는 민수가 앉아 있었고 때때로 어려운 단어를 만났을 때 도움을 주었다. 미스터리라는 단어는 어떻게 읽어? 윤서가 물었다. 민수는 그 단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단어는 춤을 추는 단어야. 미스터리. 마치 누군가가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는 것처럼 읽으면 돼. 윤서는 웃으며 그 단어를 읽었다. 미스터리. 맞아. 이제 기억날 거야. 이소라 선생님이 그들의 진전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윤서의 읽기 능력이 놀랍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수의 춤추는 단어 방법이 그녀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른 방에서는 박지민이 ADHD 진단을 받은 9살 소년 이준호와 함께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다.
준호는 학교에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문제아로 낙인 찍혔었다. 준호야, 이 문제를 한번 움직이면서 풀어볼까? 지민이 제안했다.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움직이면서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수가 나에게 가르쳐준 방법이야. 우리가 5풀치를 계산한다고 생각해봐. 먼저 5걸음을 걷고 그 다음 7걸음을 더 걸어. 그리고 총 몇 걸음을 걸었는지 세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밝아졌다. 그럼 12걸음이 되겠네요. 정확해. 이번엔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볼까? 준호는 열정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민은 그에게 여러 덧셈과 뺄셈 문제를 내주었고 그들은 방안을 걸어다니며 문제를 풀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수학을 즐기고 있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센터 전체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은 11살 소녀 송혜우는 음악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언어 발달 지연을 가진 8살 소년 김태현은 그림과 색상을 사용해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박준호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정기적으로 센터를 방문하여 아이들의 진전을 확인했다. 오늘도 그는 이정현 박사와 함께 센터의 복도를 걸으며 각 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변화네요. 준호가 감탄했다. 이정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고 있어요. 특히 민수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의 직관적인 접근법이 다른 교사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있어요. 준호는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아이와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이정현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엇인가요? 민수는 많은 시간을 여기서 보내고 있어요. 그가 자신의 또래들과 충분히 어울리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걱정됩니다. 준호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미영 씨와 이야기해봐야겠네요. 우리는 민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센터의 문이 열리고 서울교육청의 정태훈과 몇몇 관계자들이 들어왔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정태훈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다. 오늘은 공식 평가를 위해 왔습니다. 준호는 약간 긴장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다. 안녕하세요, 정 선생님. 환영합니다. 센터를 둘러보시겠습니까? 정태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학생들의 진전 상황에 대한 데이터도 검토하고 싶습니다. 준호와 이정현 박사는 교육청 관계자들을 센터 곳곳으로 안내했다. 관계자들은 메모를 하고 사진을 찍고 때로는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다. 투어가 끝난 후 정태훈은 준호에게 말했다. 흥미로운 접근법이네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표준화된 시험에서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 알고 싶습니다. 결국 그들은 언젠가는 일반 학교로 돌아가거나 표준화된 시험을 치러야 할 테니까요.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정 선생님,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시험 점수를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배움을 사랑하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정태훈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훌륭한 이상이지만 교육에는 객관적인 측정이 필요합니다. 한 달 안에 이 학생들에게 표준화된 평가를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준호는 항의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떠난 후 이정현 박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건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닙니다. 표준화된 시험은 우리 아이들의 진정한 성장을 측정할 수 없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일해야 해요. 일단 테스트를 받고 동시에 우리 방식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미영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수에 대한 이정현 박사의 우려와 교육청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영은 커피잔을 돌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요즘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 보여요. 그는 센터에서의 일을 사랑하지만 때로는 그냥 아이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
우리는 민수의 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주일에 2, 3일만 센터에 오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미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준호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이제 동료니까요. 미영은 약간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네, 준호 씨. 그들의 대화는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 미영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 그의 교육에 대한 열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준호는 자신의 이혼과 지민을 혼자 키우는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현우는 항상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미영이 말했다. 그는 교육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고 생각했죠. 그가 이 센터를 볼 수 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준호는 미영의 눈에서 슬픔과 자부심이 섞인 감정을 발견했다. 당신의 남편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나 봐요. 미영은 미소 지었다. 네, 그랬어요. 민수는 그를 많이 닮았어요. 다음 날 준호는 센터의 교사들과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교육청의 요구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표준화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이소라 선생님이 물었다. 어떻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퍼즐로 접근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이 접근법에 동의했고 다음 몇 주 동안의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각 아이의 강점을 활용하여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한편 민수의 일정은 조정되었다. 그는 이제 일주일에 3번만 센터에 오고 나머지 시간은 학교와 친구들과 보냈다. 그는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곧 이 새로운 균형을 즐기기 시작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고 시험날이 다가왔다. 아이들은 긴장했지만 교사들은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도전일 뿐이야. 이소라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이미 많은 도전을 극복했어. 이것도 할 수 있어. 시험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준호와 이정현 박사는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마침내 모든 시험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나왔다. 어땠어? 준호가 지민에게 물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버지. 저는 문제를 민수가 가르쳐준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됐어요. 다른 아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들은 긴장했지만 대부분 시험을 완료할 수 있었다. 몇몇은 특히 자신 있는 과목에서 잘했다고 느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주가 걸렸다. 그동안 센터는 평소처럼 운영되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시험 결과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 마침내 결과가 도착했다. 이정현 박사가 봉투를 열고 내용을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놀랍습니다. 그녀가 외쳤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어요. 몇몇은 심지어 탁월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요? 그것은 우리의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네요. 이정현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특히 흥미로운 점은 각 아이가 자신의 강점 영역에서 특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윤서는 읽기에서, 준호는 수학에서, 혜우는 예술적 표현에서요. 이 뉴스는 센터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교사들과 아이들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의 접근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준호는 즉시 정태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 선생님,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성과를 보였어요. 정태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약간의 놀라움이 묻어났다. 네,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인상적인 결과네요. 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성과인지 아니면 지속 가능한 발전인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결과를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준호는 작은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모든 아이들과 가족들, 교사들을 센터의 정원으로 초대했다. 그날 오후 정원은 웃음소리와 행복한 대화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놀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아들이 이제는 학교에 가기를 기대해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전에는 매일 아침마다 싸워야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준비를 해요.
제 딸은 처음으로 책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책을 읽어달라고 해요. 준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지민이 민수와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자신감 없는 소녀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강한 청소년이 되었다. 미영이 준호 옆에 다가와 섰다. 당신이 해낸 일은 정말 대단해요. 그녀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해냈어요. 특히 민수가요. 그들은 함께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아이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열정과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자신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지역 언론인들이 도착했다. 센터의 성공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고 그들은 이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 했다. 박 회장님,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저는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단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울 뿐이죠.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종종 한 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배우는 아이들을 소외시킵니다. 이 센터는 그런 아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6살 소년의 영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네, 민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기사가 다음 날 신문에 실렸고 센터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 다른 지역에서 온 부모들이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고 교육 전문가들이 방문을 원했다. 준호는 이 관심을 활용하여 센터의 방법론을 더 널리 알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다른 학교들과 협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공이 커질수록 저항도 강해졌다.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의 지지자들은 센터의 방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교육기관들은 이것이 위험한 실험이라고 주장했다. 준호는 이런 비판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정현 박사와 함께 센터의 방법론에 대한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연구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것이 우리의 접근법을 정당화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정현 박사는 동의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아이의 진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왔어요. 그 증거는 명백합니다. 센터가 더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민수도 점점 더 유명해졌다. 일부 언론은 그를 7살 교육혁명가라고 불렀다. 미영은 이런 관심이 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걱정했다. 준호 씨, 저는 민수가 너무 많은 압박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준호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민수를 보호해야 해요. 어쩌면 언론 인터뷰를 제한하고 그가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영은 감사의 표정을 지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정말 민수를 생각해 주는군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민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아이니까요. 성공의 기운이 센터를 감싸고 있었지만 준호는 이것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 도시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단지 그들이 다르게 배운다는 이유로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있는지. 이건 시작에 불과해. 그가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는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것이다. 겨울이 서울을 감싸고 꿈꾸는 배움터의 창문에는 서리꽃이 피었다. 센터는 이제 개원한 지 6개월이 되었고 성공 사례가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었다. 처음 10명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30명으로 늘어났고 대기 명단에는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었다. 박준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JH그룹의 분기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요즘 그는 회사보다 센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것이 일부 이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그의 비서가 노크하고 들어왔다. 회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입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준호가 인사했다. 최고 이사인 정재혁이 목을 가다듬었다. 박 회장님, 오늘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JH그룹의 주가가 지난 6개월간 15%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당신이 회사보다 그 교육센터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이미 이런 대화가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저는 두 가지 모두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센터는 우리 회사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장기적으로 JH그룹의 이미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른 이사인 김동현이 끼어들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자원입니다, 회장님. 당신은 센터의 개인 자금뿐만 아니라 회사 자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핵심 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교육은 모든 산업의 기반입니다. 우리가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는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쟁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다. 마침내 정재혁이 최후 통첩을 던졌다. 박 회장님, 이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센터에 대한 모든 회사 자원 지원을 중단하고 당신의 시간을 JH그룹에 전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당신의 리더십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제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지만 표정을 감추었다. 그것이 최종 결정입니까? 정재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려운 결정에 직면해 있었다. 자신이 일생을 바쳐 일한 회사를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막 시작된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포기할 것인가? 그의 생각은 전화 벨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이정현 박사였다. 준호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어요. 교육부에서 센터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육 방법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준호는 이 말을 문질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갑자기 모든 곳에서 압박이 들어오네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센터로 가겠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정현 박사와 교사들이 이미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육부의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고 있었다. 우리는 모든 문서와 데이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소라 선생님이 말했다. 학생들의 진전 상황, 우리의 교육 방법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요. 준호가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났다. 앉으세요, 여러분.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함께 헤쳐나갈 것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회의가 끝난 후 준호는 민수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다. 민수야,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민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요, 어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민수 옆에 앉았다. 그래, 우리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해결할 거야. 민수는 준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무슨 문제인데요? 준호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는 민수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다. 일부 사람들이 우리 센터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올바른지 확인하고 싶어 해.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그럼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잖아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래, 정확해. 그것이 우리가 하려는 일이야. 그날 저녁, 준호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그녀는 걱정스럽게 들었다. 이게 민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는 민수를 이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준호가 약속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교육부가 센터의 모든 측면을 조사할 것이고 그것은 민수의 역할도 포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영은 한숨을 쉬었다. 저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했어요. 민수가 너무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요. 저도 그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민수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자신의 변호사 이재민과 만났다. 그는 교육부의 조사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싶었다. 우리는 완전히 협조해야 합니다. 이재민이 조언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센터의 권리와 학생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교육부가 요청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모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날 오후 교육부 조사관들이 센터에 도착했다. 그들은 수업을 관찰하고 교사들과 인터뷰하고 문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분위기는 긴장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행동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다. 미영은 아들을 이 상황에서 멀리 떨어뜨려 두고 싶었다. 그러나 민수는 계속해서 센터에 대해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괜찮은지 물었다. 엄마,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민수가 물었다. 미영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금은 아니야, 아가. 때로는 어른들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해. 민수는 실망한 듯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필요하면 말해주세요. 그날 저녁, 준호는 미영과 민수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조사의 진행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준호가 설명했다. 조사관들은 엄격하지만 공정해 보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문서와 방법론을 철저히 검토하고 있어요. 미영은 차를 따르며 물었다. 그들이 민수에 대해 물었나요? 준호는 망설였다. 네, 물었습니다. 그들은 7살 아이가 어떻게 교육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민수의 접근법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었지만 전문가들이 그것을 체계적인 방법론으로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대화하는 동안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가끔 문 근처로 와서 어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는 자신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조사는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학부모들도 인터뷰를 받았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센터를 열정적으로 지지했고 그들의 아이들이 얼마나 발전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아들은 이 센터에 오기 전에는 학교에 가기를 거부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합니다. 그는 배우는 것을 사랑해요. 제 딸은 처음으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다른 아버지가 증언했다. 그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어요. 이런 긍정적인 증언들은 조사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센터의 방법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했다. 조사의 마지막 날, 주 조사관인 한지수가 준호와 이정현 박사를 면담했다. 저희는 센터의 운영과 학생들의 진전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한지수가 말했다.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몇 가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우려사항인가요? 이정현 박사가 물었다. 첫째, 센터의 방법론이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각 학생마다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이 대규모로 적용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둘째, 7살 아이의 직관에 기반한 교육 시스템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학생의 진전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왔습니다. 우리의 접근법은 개인화되어 있지만 그 기본 원칙은 명확하고 일관됩니다. 한지수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센터는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사관들이 떠난 후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지금은 센터가 문을 닫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준호는 센터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의 압박과 교육부의 조사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김미영 씨가 오셨습니다. 급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준호는 놀랐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미영이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에는 낡은 서류 폴더를 들고 있었다. 미영 씨,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수가 이것을 찾았어요. 그는 센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현우의 옛 서류들을 뒤지다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폴더를 열었다. 그것은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논문과 메모들이었다. 그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은... 그가 말을 멈췄다.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현우가 JH그룹의 교육부서에서 일했어요. 5년 전이요.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 이름을 기억했다. JH교육은 몇 년 전 학습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었다. 그러나 그 프로젝트는 실패했고 부서는 해체되었다. 저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미영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당신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는 중간 관리자였죠. 하지만 그는 당신의 회사에서 교육 혁신 프로젝트를 위해 일했어요. 그는 다양한 학습 스타일에 맞는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더 많은 문서를 읽었다. 그가 읽을수록 그의 표정은 더 심각해졌다. 이 아이디어들, 이것은 우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모든 아이가 다른 방식으로 배운다고 믿었어요. 그는 교육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의 프로젝트는 갑자기 취소되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상업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서류를 계속 넘기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것은 해고 통지서였다. 김현우는 회사 방침에 대한 지속적인 불복종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충격받은 것처럼 들렸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현우는 해고된 후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그는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났다고 느꼈죠. 그는 다른 교육회사에 취직하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JH그룹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이 그의 경력에 큰 타격을 주었거든요. 준호는 이 말을 문질렀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 씨. 저는 이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미영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이 있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준호 씨. 큰 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하지만 저는 민수가 이것을 알게 된 것이 걱정돼요. 그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준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민수는 어디 있나요? 미영의 표정이 걱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집에 있어요. 그는 오늘 센터에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가 그와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미영이 물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미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세요. 그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준호와 미영이 미영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야, 미영이 부드럽게 불렀다. 박 회장님이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실망이 가득했다. 안녕 민수야, 준호가 말했다. 네 아버지에 대해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가 내 회사에서 일했다는 것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는 민수 옆에 앉았다. 네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던 것 같구나. 그는 교육을 변화시키고 싶어 했어. 그리고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했어. 그런데 왜 아버지를 해고했어요? 민수가 마침내 물었다. 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것은 변명이 아니야. 내 회사였고 내 책임이야. 네 아버지의 아이디어는 그 시대에 너무 앞서 있었나 봐.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항상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단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배울 뿐이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하구나, 민수야. 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시당한 것 같아 미안해.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있어. 센터는 네 아버지의 꿈이기도 해. 민수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요?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인가요? 준호는 아이의 직설적인 질문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지민 때문이었어. 내 딸이 배우는 것을 돕고 싶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이야. 나는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배울 수 있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게 되었어. 그리고 네 아버지의 비전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 민수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아버지는 항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바로잡는 거예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는 정말 현명하셨구나. 그리고 그의 아들도 마찬가지야. 민수는 마침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준호는 결단력 있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센터를 운영할 거야. 우리는 너희 아버지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아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할 거야. 미영은 조용히 문가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만이 아닌 희망의 눈물이었다.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영에게 다가갔다. 미영 씨, 저는 당신 남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우리는 그의 유산을 존중하고 그의 아이디어가 인정받도록 할 것입니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현우는 항상 말했어요. 중요한 것은 누가 아이디어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느냐라고요. 그는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보다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준호는 깊이 감동받았다. 정말 훌륭한 분이셨군요. 그날 저녁 준호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서재에 앉았다. 그는 김현우의 서류를 다시 읽었다. 현우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신적이었다. 그는 왜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는지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의 인사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JH 교육부서의 해체와 관련된 모든 문서를 찾았다. 마침내 그는 중요한 이메일 교환을 발견했다. 프로젝트는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수익성 있는 벤처의 자원을 집중해야 합니다. 김현우의 모든 아이를 위한 교육,